안녕하세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일반인과 함께 살 수 있냐? 이 논란이 한동안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괜시리 제 얘기도 아닌데 신경이 쓰였던 건 아마 저도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뎌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은 있죠. 전 지금 법인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몸이 불편한 아이들, 어른들을 보면서도 똑같이 마음이 쓰이고 아프지만 제 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단순히 아들이 몸이 불편한 게 속상해서가 아니라 왜 저렇게 됐는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요. 저희 아들이요, 말을 못합니다. 선천적인 건 아니고요. 후천적인 사고 때문에 저렇게 됐거든요. 어린 시절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이 모두 제 탓이었죠. 대체 그 일이 뭐라고요? 저희가 살던 집이요, 상가주택이었거든요. 사실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월세집 하나 구할 형편도 못 되었고, 저야 밤낮 할 것 없이 돈 되는 일이라면 지역 따지지 않고 일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집이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그래도 아내랑 아들이 누워서 쉴 공간은 있어야 하니까 발품 팔아 구해놓은 공간이 그 상가 주택이었어요.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호프집에 밤만 되면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죠. 가끔은 술을 마시고 계단 층수를 헷갈린 사람들이 화장실인가 하고 문을 쾅쾅 두드리기도 하고 그 소리에 놀라서 아내와 아들이 새벽에 깨는 일이 허다해가지고 쇠창살 같은 문을 하나 달아두고 전자식 열쇠를 하나 달아두었거든요.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면 밤에 누가 문을 두드려서 깜짝깜짝 놀랄 일은 없겠다 싶었죠. 다음 주면 우리 은원이 생일이에요. 이번에 일 나가면 그래도 빨리 들어올 수 있죠?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치킨 먹고 싶대. 맨날 저녁만 되면 여기 밑에 호프집에서 치킨 냄새 올라오니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 우리 다음 주엔 다 같이 치킨 먹으러 가요. 아마 이번에 공사 현장은 비만 안 오면 금방 마무리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 번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치킨 한 마리 못 사주겠냐고. 아들 생각만 하지 말고 당신도 우리 은원이 낳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당신 뭐 갖고 싶은지라 생각해봐요. 모아둔 돈도 조금 있으니까 이번엔 좀 알아서 이사도 갈까봐. 은원이도 언제까지 이런 데서 살 수 없고. 없이 살지만 미래를 계획하면서 행복해하던 우리의 옛날.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일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이제 슬슬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겠냐며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떠나기로 했던 이사를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봐도 어차피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났을까 싶고 왜 하필 이런 일들은 평생을 착하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온 우리 가족한테만 일어났나 싶고 말입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다고요? 응급실이요? 우리 은원,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단 말입니다. 저 역시 힘들 때마다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곧 있으면 돌아올 아들의 생일 선물로 뭘 해줄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진요. 병원 응급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 아내의 이름을 말하면서 보호자가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건물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지금 빨리 와보셔야 한다고. 저희 아들도 위독한 상황이랍니다.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급하게 켠 라디오에서 정말로 저희 지역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던진 담배꽁초 때문에 전기가 합선이 되어 건물 전체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요. 술집에 있었던 손님들은 구사일생으로 다 대피를 했는데 딱 한 사람, 집안에서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던 제 아내만 대피를 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답니다. 그 와중에 연기가 집안으로 새어들어가고 시끄러운 소리에 불이 난 걸 알게 됐고 그 와중에 아들이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내서 문에 있는 창살을 억지로 벌려서 아들을 밀어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은 계단을 내려오다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소방대원에게 발견되어 겨우 구조가 되어 목숨을 건졌고요.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는 설명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내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날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라고. 여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 나 평생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은원이 남겨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아직 이사도 못 보내주고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가버리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여보, 너무 미안해. 아내도 아내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고열과 유독가스에 오래 노출되어 있던 아들은 그 사고로 결국 목소리를 잃는 끔찍한 장애를 얻게 됐으니까요. 발성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도 앓는 소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은 거울을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만 멀쩡하게 살아남았나 하고요. 차라리 아내랑 아들이 멀쩡하게 살고 나 하나만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였나. 왜 나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았나. 지독하게 야속한 하늘을 매일같이 원망도 많이 하고 말도 못하고 끄끄거리는 아들을 끌어안고 술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아버지라도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참 한심하죠. 여보, 우리 은원이 잘 좀 부탁할게. 치킨 사주기로 한 거 내가 깜빡해가지고 당신이 은원이 생일날 잘 좀 챙겨줘. 알겠지? 여보, 사랑해. 정말 고마워. 나 당신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 고마워요, 은원이 아빠. 그렇게 하염없이 정신도 빼놓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아내가 나오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그 원피스를 그대로 입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빵집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는데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고 눈물이 펑펑 흘러요. 그러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요. 눈물 젖은 얼굴로 꿈에서 탁 깼는데 그때 정신이 확 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아들이랑 기운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아들을 깨워서 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던 치킨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어린 아들은 오랜만에 아버지가 술도 안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사주고 맞은편에 앉아 기특하다는 듯이 웃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냥 좋은지 헤헤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죽을 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살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요. 저와 제 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에게 사연을 쓰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두 부자의 끔찍한 사고 소식을 들으신 동네 분들은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남자 혼자 어디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냐면서 끼니 때마다 저희 집 문지방이 달아라 찾아오셔가지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냉장고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반찬을 채워주고 가시는 것은 물론이었고요. 저희 아들 공부도 시켜준다고 학원도 그냥 나오라고요. 아유, 내가 여기서 공부방을 하루 이틀 하나? 말 좀 못하면 뭐 어때요? 요즘 애들 입만 열면 시끄러워서 내가 딱 질색인데 은원이는 똘똘하잖아요. 이거 알아듣는 것도 잘하잖아. 나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 다 자기 또래 애들 학원에서 만나고 그럽니다. 뭘 한 동네 사람들끼리 돈을 받고 그래. 우리가 마음이 속상해서 그래, 마음이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쪽도 기운 내고 얼른 일어서야지. 애는 잘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자기도 아들 키우는 아버지라 그 심정 왜 모르겠냐면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가시는 분들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제는 다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요. 이상하게 꿈에서 아내를 만난 이후로 정말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온 동네가 나서서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았죠. 뭐 CCTV도 없는 가게에서 범인을 잡는 것도 흐지부지 끝났다고 하지만 그 호프집 사장님 역시도 저희 가족이 그렇게 된 데는 본인 책임도 있지 않겠냐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새롭게 집 구하고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누굴 파렴치 안으로 알아? 나 그 일 있고 나서 우리 마누라랑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하루도 없어. 우리도 자식 있는데 어디 속이 편하겠냐고. 자네 성품 좋은 거야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 인생에 나서서 똥 뿌린 것 같아서 이거라도 받아줘야 우리도 좀 마음 편하게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우리도 완전히 망했지 뭐. 내가 일찌감치 회사에서 잘리면서 퇴직금 닥닥 긁어 모아서 차린 호프집이었는데 아유, 뭐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않겠어.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살 구멍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기운 내자고. 자식 생각해서라도. 다 같이 해주신 말씀, 자식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 다시 한번 꺼져가는 제 인생의 불씨를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은원아, 이제 엄마는 안 계시지만 아빠랑 둘이서 사는 거야. 아빠랑 둘이서 멋지게 살아보자, 응? 엄마, 나중에 엄마 만날 때 뭐 했는지 은원이가 다 자랑해야 된다. 멋진 포부긴 했지만 당장 제 앞에 놓여진 상황은 오히려 참담했다면 참담했죠. 아픈 아들의 저는 어디 고정된 직장 하나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픈 아들을 보면서 이왕 내가 일을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 은원이처럼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복지 쪽 일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시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웠고 일의 특성상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면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뜻이 맞는 분과 방문 요양센터 창업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처음에 제 일을 꾸리기 위해서 일을 배우고 있던 터라서 함께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조금 두렵기도 했었지만 그분 역시 같이 일을 하면서 옆에서 봐왔던 바로는 배울 점 많고 남한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분이었지 돈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방문 요양센터를 차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같은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전 무작정 일을 시작했던 터라 아직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갖추고도 있지 못했어서 그렇게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신 분들의 도움이 더욱 절실했죠. 지금 내가 보기엔 시장 들어가기 딱 적기야. 난 이 일 오래 할 생각도 없어. 내 나이 생각해봐. 센터 일 오래 하다가 내가 센터 들어가게 생겼는걸. 자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니까 돕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자네도 언제까지 아픈 아이 데리고 남의 일만 하면서 살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일이라도 삶에서 여유가 좀 있어야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면서 자격증 준비도 하고 한번 열심히 해봐. 좋은 날 오겠지. 그렇게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털어서 방문 요양센터를 차리게 됐습니다. 실평수가 10평이 안 되는 사무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네요. 컴퓨터 한 대, 프린터 한 대, 팩스기 한 대, 전화기 한 대. 사무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지만 대표라는 직함을 달고 제 업장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냥 마냥 기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뭐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단골이라는 것도 생기고 여기저기 찾아주는 사람도 생기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규모가 조금씩 커지긴 하더라고요. 저희 둘 가지고는 감당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직원도 몇 명이나 더 채용을 하고 이동식 목욕 차량도 몇 대는 더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동업자였던 형님의 제안으로 전 그동안 공부란 건 생각도 않고 살았었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란 걸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아버님, 학교로 지금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은원이가 반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잘 지도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아픈 자식을 키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 아들, 말은 못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아이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언어 장애일 뿐이지 청각 장애가 아니니까요.
발성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신체 손상이 심해서 그 정확도가 너무 떨어지고 음성이나 조음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 장애 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편의상 수화를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아들의 장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언어 장애의 경우에도 종류가 워낙 많고 장애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여튼 수화를 못하는 사람들이랑 필담을 나누면서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휴대폰이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듣는 것만 안 될 뿐이지 그걸 제외하고는 부족한 점이 하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들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서요. 그런데 그런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자란 부분이 보이면 품고 살아줘야 된다고 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건만 요즘 애들은 택도 없나 봅니다. 자기랑 조금이라도 다르다 싶으면 무조건 배척하고 괴롭히고 들려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아들 때문에 학교에 몇 번이나 불려갔을 때도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이었죠. 말을 못하는 게 답답해서 괴롭혔다고요. 당연히 언어장애가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은원아, 이 애들이 말을 걸었는데 네가 일부러 무시한 거야? 아니면 괴롭히지 말라고 말을 했어? 아들이 수화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뒤에서 계속 물건을 던지길래 하지 말라고 종이에 적어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해도 멈추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기 말을 무시하냐고 대답을 하라고 하면서 주먹질을 했답니다. 제가 제 아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 상대 쪽 학부모들은 애들이 혼나기 싫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하냐고 제 아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이 진짜 그랬냐고 똑똑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손을 탁 치면서 왜 자꾸 하나같이 말을 못하는 우리 애를 붙들고 말을 해보라, 얘기를 해보라 소리를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니까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서 입을 꾹 하고 다물어요. 선생님이 중재를 하려는 통에 저희 애가 자기가 아까 적었던 종이를 어디서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요. 아마 애들이 구겨서 버린 것 같은데요. 그 종이까지 나오니까 이제 정말 할 말이 없죠. 학폭위 소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합의하시자고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은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참 뭐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든 건지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났다고 일반 애들이랑 같은 학교에 꾸역꾸역 보내는 건지 모르겠다 소리를 하면서 자리를 뜨는데 우리 아들이 귀가 안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 귀를 꼭 막아줬어요. 자긴 괜찮대요. 가끔 그런 소리 들으면 차라리 귀는 안 들리고 말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러면 저런 쓸데없는 소리는 안 듣고 아빠 속상하지 말라고 위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빠, 나 정말 괜찮아. 저런 사람들 어디 하루 이틀인가? 다음번에는 애들이 괴롭히면 안 참고 그냥 싸울게요. 대신에 혼내기 없기야. 그런 소리를 하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래도 이렇게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금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요.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의젓해가지고 제 아버지를 위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지요. 아들 기분 풀어준다고 또 둘이서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동네 호프집으로 갔어요. 어느새 저희 부자의 아지트 같은 곳이 되었네요. 전 맥주 한 잔 시켜서 먹고 아들은 그 앞에서 치킨 한 마리를 그냥 뚝딱 먹고. 우리 아들 얼굴도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잘났는데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난 건 왜 안 봐주고 맨날 못난 모습만 꾸역꾸역 찾아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 아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이런 제대로 된 모습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그게 내 마음대로 될런지 모르겠다. 언제까지고 다 큰 아들을 품에 끼고 살 수도 없는 법이고 언젠가는 독립을 시켜야 할 텐데 마냥 착하고 순한 아들이 걱정만 됐죠. 저렇게 착한 애가 나가서 제 목소리 하나는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싶고요. 아들의 진가를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원이었죠. 아들은 그 뒤로 별 탈 없이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저 역시 무슨 대운을 주게 되었는지 몰라도 하고 있는 방문 요양 일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요. 이제는 번듯한 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를 낸 이후에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복지원을 포함해서 재활원을 개원했어요. 아들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목적인데 제 뜻대로 동참해주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규모가 꽤나 커지게 됐고 결국 법인 설립이라는 큰 일까지 이룰 수 있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같이 일을 하시던 형님과의 인연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법인이라는 큰 법인 하나를 놔두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 요양시설, 또 여기서 파생된 사회적 기업들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규모의 시설들을 운영하게 됐네요. 자네의 옛날 모습 생각하면 참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그때만 하더라도 잠은 어디서 자야 하나,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일 사는 거 걱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풍족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사연이라 톡 까놓고 말씀드리지만 복지재단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가난하게 살겠어요. 제가 재단 운영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절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만데요. 다만 이걸 얼마나 환원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냐, 여기서 돈에 눈이 먼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돈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복지 일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돈에 치우치면 끝도 없겠더라고요. 여기가 돈을 좀 쌓아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슬슬 꼬이기 시작해요. 자기가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 나부터 꼭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접근을 해서 그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제안도 많이 받고요. 그 돈 그거 더 벌 수 있게 해줄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목줄 한번 쥐고 흔들어 볼 생각 없냐고요. 그런 제안도 전부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아버지, 복지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어디든 가서 일을 해야 하지만 제가 일을 한다면 그게 아버지 복지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제가 더 관심 갖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버지한테 패기치는 일 없도록 열심히 할게요. 그런 저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구석에 꼭 자식 일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아들만큼은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굳이 또 나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니까 전 그저 고맙기만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들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한 것 빼면 하자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요. 싹싹하지, 일 잘하지, 머리 좋지. 요즘엔 면접 보고 그런 직원 구하려고 해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덥석 최저시급 받아가면서 이 일 맡아준다고 하니까 대표인 제 입장에선 엎드려 절을 하고 환영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죠. 아들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며느리와의 인연도 닿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사람이 꼭 그렇게 한 치 앞도 모르고 행동을 한다니까요. 며느리는 저희 시설에서 꽤 오랜 시간 근무했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시설이 커지니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인사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법인 대표인 제가 일 하나하나 다 들여다본다는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스트레스인 일이에요. 안 될 말이죠.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대표의 무신경함도 필요하다고 전 그 얘기에 10분 공감하는 사람이라서요. 물론 대표라면 회사 굴러가는 일에 어느 정도 무신경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게 맞겠다마는 저는 또 아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이 안 쓰이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이런 일에 잘 적응할까 저도 모르게 회사에 나가서 직원들 불편할 거 뻔히 아는데도 눈을 쫓게 되고 아들도 그런 제 모습을 아니까 다른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몇 번이나 얘기를 하는데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참 못난 아버지죠. 아들 일 시켜놓고 못 믿어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 마냥 그게 뭐 하는 건지요.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사나워 보일지 아는데도 볼 때마다 새삼 대견하기도 하고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을 볼 때마다 계속 눈에 걸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희 며느리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직원들 사이에서 말이나 자주 나오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젊은 보호사가 한 명 있다더니 저 친구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아들이 일하는 것을 계속 눈으로 쫓는데 며느리도 계속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건 제 착각이고 아들을 워낙 아끼다 보니 오해를 할 수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쩐지 제가 봤을 땐 저희 아들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을 하는 동안에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다가 뭐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처럼 저희 아들이 당황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한테 호감이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혹시 무례했으면 죄송해요. 저분이 갑자기 뭘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당황하신 느낌이라서 도와주고 싶어 그랬어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들도 그런 도움이 불편하고 싫어 보이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아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낯선 사람의 도움이 때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며느리는 정말이지 그 선을 딱 지키면서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는 선에서 제 아들의 불편하고 간지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는 행동에 깊이가 있는 것 같아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칭찬 일색이에요. 일도 그렇게 잘하고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천사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요.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도 꽤나 됐고 아들이 요양원에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렇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시작된 것 같다고요.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도 괜한 오해를 쌓고 싶지 않기도 하고 괜히 혼자 설레발치다가 불쾌한 일 만들까봐 걱정이 돼서 미리 물어봐요. 저기서 일하는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한 직원 혹시 내 아들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회사에서 대표님 호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도 꼭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어 며느리를 불러서 제 방에서 잠깐 차라도 한잔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대뜸 요즘 네가 도와주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 내 아들인 거 아냐고 물어보니까 자긴 전혀 몰랐대요. 그냥 좋은 동료라 생각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대표님 아들인 걸 몰랐다고 불쾌해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라도 제 아들이라고 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도움을 준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대답을 들으니까 더 안심이 되고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아유, 사과는요. 다른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아들한테 동료 외에 뭐 다른 감정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웃긴 것도 아는데 내가 요즘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고 싶어 그래요. 괜히 혼자서 오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유, 무슨... 제가 말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갑자기 제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내가 한 말이 그렇게 마음 상할 만한 소리인가 싶어서 저도 당황해서 얼른 휴지를 뽑아서 내가 혹시라도 기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니까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래요. 저희 아들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것도 맞다고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더라고요. 아들한테 좋은 배필을 찾아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거라 생각은 했는데 어쩌면 가까운 곳에 그 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죠. 그런데요, 대표님. 제가 사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거든요. 지금 저 혼자 생계 책임지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맞나 싶어요. 괜히 저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이 사람 인생에 패 끼치는 게 아닌가 싶고 죄송해요, 대표님. 은원 씨는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고작 저 같은 사람이 은원 씨를 좋아한다고 해서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예뻐요. 다른 건 다 속았다고 생각해도 제 앞에서 울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 그 마음 하나만큼은 진실이었다고. 그래서 더 믿고 싶습니다.
펑펑 우는 며느리를 달래면서 저도 우리 집안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거 아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법이다. 우리가 사람들 그렇게 희망 잃지 말고 이렇게 복지원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희망이 안 보인다는 불행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죠. 우리 아들도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두 사람만 괜찮다고 하면 잘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내 허락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미리 얘기해주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아가씨가 얘기했던 가정 환경도 내 기준에서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 은원이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어려워하면 아가씨가 어디서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도 아가씨 어려운 거 돕고 살고 그렇게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만나는 게 걱정이라면 더더욱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안심이에요. 며느리를 만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한시름 놨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늘 오랜 걱정이 아들에게 제대로 된 짝을 찾아주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봤던 며느리는 제가 늘 꿈꿔왔던 아들의 짝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안 일도 잘 알고 있겠다. 나중에 제가 잘못되고 나면 이 복지재단 일은 그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줘도 되겠다. 전 벌써 거기까지 계획을 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아들 역시 그렇게 매번 자기 주변을 맴돌면서 도움을 주는 며느리한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퇴근만 하고 나면 이 녀석이 자꾸 제 방에 들어와서 며느리 얘기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정식으로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주책맞게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찔끔 날 뻔했다니까요. 드디어 우리 아들이 다 커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고요. 그렇게 몇 개월 만나던 두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했고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한 아들을 끼고 살 생각도 없었고요. 마침 법인이 서울에 사무소를 개업하게 되면서 서울 쪽 일을 알아봐 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는 시설을 돌볼 여유도 빠듯한 상황이라서 두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나서 일을 하러 다녔던 아들의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네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괜한 걱정을 하게 된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세아가 너도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집에는 자주 안 와도 좋으니까 종종 연락은 하고 그렇게 지내졌구나. 이제 품 안의 자식을 떠나보내주어야 할 때가 저에게도 오게 된 거죠. 처음에 아들을 그렇게 독립시키고 나니까 이것 참 마음이 헛헛하더라고요. 그때 라디오며 사연이며 이런 것들을 부쩍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아들이 다른 집 자식들처럼 그렇게 제잘제잘 시끄럽게 말을 붙이는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 낳은 자리가 티는 난다고 아들이 가고 나니까 그렇게 또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있을 땐 그렇게 다정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꼭 있을 땐 소중함을 모르는 법이잖아요. 종종 연락을 해보면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픈 아들 장가 보내는 입장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사는 게 너무 보기 좋고 예뻐 보여서 물심양면으로 다 퍼준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진 전부를 내어줘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결혼식 비용이며 집이며 그냥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도 제가 나서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부모님 없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니까 비록 시어머니는 없지만 나 혼자서라도 너희 두 사람의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고 앞으로 세상에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이 되어주겠노라 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뭐가 모자랐기에 아니 이유를 찾는 것 자체가 웃기겠죠. 며느리는 애초에 그걸 보고 저희 집에 들어온 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며느리의 의도를 의심했던 건 사실 아주 작은 계기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서울에 있는 신혼집으로 올라가 서울 법인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지방에 남아 제가 맡은 일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연히 저희 복지원에서 오랜 시간 일하던 사회복지사님과 하던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정말 잘 됐어요. 서희 씨도 정말 잘 됐죠. 그렇게 대표님 존경한다고 은원 씨랑 잘 됐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정말로 서희 씨가 이 집 며느리가 된 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유,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은원이가 내 아들이었단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사회복지사님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고 심지어 그 사실을 저희 며느리에게 알려줬던 게 본인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희 복지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아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 평소에 회사를 잘 둘러보지 않는 제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기 시작해서 직원들이 다 같이 분주해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대체 저 사람이 누구기에 대표님이 저렇게 살피시냐 먼저 물었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님은 당연히 제 아들이다 숨길 것도 없겠다 싶어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분명히 그날 저와 처음 제 방에서 제대로 대화를 했던 날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아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얘기가 많았어요. 혹시 은원 씨가 대표님 아들인 거 알고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닌가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많았고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요. 서희 씨가 은근히 일은 잘하는데 야망 있는 스타일이라 더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지금은 두 사람 저렇게 잘 살고 있고 서울 법인 가서 일도 잘하고 있다면서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말 쏙 들어갔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원래 잘 나가는 사람들 주변엔 항상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 법이잖아요. 골치 아프시겠지만 대표님도 뭐 이해해 주셔야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석연찮음이 있었지만 그래 이건 괜한 기우일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진실로 저희 아들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 보였으니까요. 아니요. 어쩌면 전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들에게 상처 주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꾸역꾸역 제 코앞까지 다가온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아들에게 더 큰 상처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통화를 하면서 너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따져 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요. 그냥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됐지. 결국 내가 바란 것은 아들의 행복이 아니었는가. 아들만 행복하면 그런 사소한 거짓말 하나쯤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사소한 생채기라도 덮어놓고 사는 순간 염증이 나서 썩어 골마 들어가기 마련이니까요. 저한테 피어난 그 의심의 씨앗도 어느덧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마음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 활짝 그 봉우리를 터뜨리고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서울에 아무래도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근처에 영 숙소가 없어서 말이다.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 수 있나 미리 물어보려고 한다.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잠만 자는 거라서 불편하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겠지?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간다고 해서 불편할 걸 아는데 그렇다고 또 결혼식 하나 가자고 그날 새벽에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해서 말이다. 뭐 청소니 뭐니 괜히 나 간다고 번거롭게 해놓을 필요도 없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만 가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서울 오시는데 아들 집 놔두시고 뭐하러 호텔방에 주무세요.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먼저 오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괜히 아버님 혼자 고민하시다가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다 죄송스럽네요. 편히 오세요.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도 먹고 해요. 제가 준비해 놓을게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급히 갈 일이 생기게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 큰 아들의 신혼집에 가고 싶진 않아서 여기저기 호텔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갈 만한 호텔이 정말 이제 없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며느리는 왜 진작 본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오히려 서운해하더니 조금 일찍 출발하셔서 셋이서 저녁까지 먹었으면 좋겠다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혹시라도 며느리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해했던 제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얼굴을 본 아들놈도 결혼을 해서인지 몰라도 어쩐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 떨어져 지낸 것도 아닌데 아버지 옆에서 지낼 땐 몰랐는데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자기도 아버지 소중한 것을 알겠다고. 이제는 네가 이렇게 입 벌린 소리도 다 할 줄 아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단촐한 식구긴 하지만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 얘기를 나눌 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님, 방이 너무 좁으시진 않으시겠어요? 저쪽에 넓은 손님방에 가서 주무시지. 바닥이 너무 딱딱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다. 난 원래 바닥에서 생활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침대보다 이쪽이 더 편하구나.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도 얼른 들어가서 자거라. 오늘 준비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벌써 잘 시간도 훌쩍 넘은 것 같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다고 내가 두 사람을 자리에 너무 오래 묶어둔 것 같네.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며느리는 저에게 끝쪽에 있는 넓은 손님방에 가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했지만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침대에 누우니 영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들이 쓰는 작은 방이 있어서 그쪽에다 이불을 펴놓고 자야겠다 얘기를 하고 누웠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고양이는 예로부터 요물이라고 하더니 저 이 요물놈한테 고마워해야겠습니다.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면서 문이 꽉 닫히지 않도록 문마다 조금씩 틈을 두고 고정장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글쎄 막 잠에 들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이놈이 몇 번 얼굴을 본 것도 아닌데 열린 방문 틈 사이로 들어와가지고는 옆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꼬리를 흔들면서 살랑살랑 애교를 부리기에 깜빡 잠에 들려다 잠이 깨서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두런두런 말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아직도 안 자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안의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았는데 거실에 작은 등을 하나 켜두고 며느리와 아들이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려다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움찔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한테도 그럼 미리 연락을 안 했다는 거야? 아 몰라 짜증나 죽겠어. 문 열어놓고 나니까 온 집안에 노인 냄새가 진동을 해서 짜증나서 잠이 안 온다고. 내가 그 요양원에서 노인네들 쉰내 맡기 싫어가지고 이 집까지 온 건데 여기 와서도 당신 아버지 쉰내나 맡고 있어야겠어? 아버님 확실히 내일 가시는 거 맞지? 하여튼 내일 안 가시기만 해봐.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내다버릴 거니까. 아들은 그 옆에서 분통은 터지는데 말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쩔쩔매면서 자기 아내를 붙들고 뭐라고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며느리는 그런 제 아들을 붙잡고 시끄럽게 뭐라고 낑낑대는 거냐면서 매섭게 손을 탁 쳐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이성도 함께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거실로 나가서 호통을 치는 저를 보고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 아버님 진정하시고 우선 제 말부터 들어보세요.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사람이 작게 의견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진 것뿐이에요. 아버님 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버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아버님. 며느리는 또 불리하니까 눈물을 쭉쭉 짜내기 시작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다. 뭘 들으셨건 그건 오해다 하면서 제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뻔히 저 방문 안쪽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제 앞에서 거짓말을 하려는 태도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들은 그런 저를 붙잡으면서 죄송하다고, 이런 사람인지 몰라봤던 자기 잘못이라고 저를 뜯어 말리고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우리 집 돈을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 너한테 대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때도 난 절대 그런 소리 안 믿었다. 우리 며느리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 바보 취급하면서 난 너를 감싸 안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어?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다. 더 듣고 싶지도 않아. 당장 이혼해라. 날 박는 대로 이 집에서 네 살림살이 다 챙겨서 당장 나가.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어딨다고요. 아버님도 아시잖아요. 저 부모님도 없고 정말로 여기 나가면 은원 씨 아니면 이제 구해줄 사람도 아니고 갈 데도 없어요. 아버님이 제 아버지 해주시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저 버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버렸다고 그래? 우리 집 식구 먼저 버린 건 네 짓이야. 아직도 뻔뻔하게 변명거리가 남았어? 왜? 노인 냄새 나는 이 늙은이 돈 때문에라도 코 막고 억지로 버텼는데 짐 싸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제 좀 무서운 모양이지? 며느리는 엉엉 울면서 이대로는 집에서 못 나간다. 저 쫓아내면 안 된다. 거의 절규에 가깝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저를 붙잡았지만 전 경찰을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만 되풀이했고 결국 며느리는 그 새벽에 대충 자기 집만 챙겨서 집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착한 그 아들은 그 와중에도 내일 날 밝으면 내보내지 그랬냐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괜히 제 욕심에 등 떠밀어 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아닐까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고요. 저런 사람인 거 알아보지 못한 건 결국 나인데요. 아버지가 나한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혼은 이제 제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관련해서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시고 내일 결혼식이나 잘 다녀오세요. 뭐가 그렇게 서러운 게 올라왔는지 아들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제 등을 조용히 끌어안고 토닥여 주더라고요. 참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은 바라는 거 하나 없었는데 못난 아버지 욕심에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건 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요? 이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의 말을 믿고 기다렸고 얼마 전에 아들은 저에게 조용히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혼을 해올 때 재산 외에는 더 가져간 것도 없고 며느리는 직장도 조용히 관두는 것으로 정리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상처받은 게 많을 텐데 아버지가 걱정할까 싶어 덤덤하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기만 합니다. 모르겠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상처도 살다 보면 언젠가 나아지려나요? 아들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 주길 기다리지 않는 주체적인 인생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보지 않은 길이라 걱정은 많지만 또 여러분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소식 웃으며 다시 전화로 오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새댁입니다. 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호구로 보였나 봐요.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날아갈 듯이 기뻤죠. 어머니도 너무 뿌듯해 하셨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좀 힘들게 공부를 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식당 일부터 남의 집 가정부까지 마다 않고 일을 하셨죠.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분의 도움으로 큰 식품 공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학교 급식도 들어가고 병원 식사도 들어가는 큰 회사였죠. 어머니는 적지 않은 나이에 이 일 저 일 전전하지 않고 고정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같은 날 월급이 들어온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급식비 하루 이틀 늦어서 학교에 연락 올 때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이제 꼬박꼬박 월급 받으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넉넉하지 못하게 키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첫 월급을 받으셨을 때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제 학원을 등록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전 괜찮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더 대단한 건 어머니는 힘들다는 말 한 번 한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도 말이죠. 더군다나 마음씨도 고우세요. 평생 힘들게만 사셔서 그런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십니다. 근무하시는 회사가 음식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 공장에 버려지는 재료들이 많았나 봐요. 아까운 음식 버려지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으셨던지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에게 어머니가 건의해서 한 달에 2번씩 보육원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어린 제가 봐도 어머니는 존경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성실한 어머니를 보며 자라서인지 저도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찌감치 진로를 정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남들처럼 대학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는 건 남들처럼 사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안정적인 삶을 하루라도 빨리 누리며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티내진 않으셨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신걸요. 어릴 때부터 천식을 오랫동안 알아오시기도 했고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무릎이며 허리, 성한 곳이 없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학교가 일찍 끝나 어머니가 일하시는 회사로 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공장 앞에 줄줄이 세워져 있는 트럭에서 제 몸만한 박스를 들고 공장으로 나르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그전까지 어머니가 그냥 회사에서 일하는 줄만 알았지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줌마, 굼뜨게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뒤에 차에 물건도 다 빼야 되는데. 아유, 내가 오늘따라 허리가 펴지질 않네. 알았어요. 금방 후다닥 할게요. 공장 안쪽에서 멀쩡한 정장을 입고 나온 젊은 직원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머니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며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배추박스를 들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날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말이죠. 전 그래서 공무원을 선택했어요.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있고 안정적인 직장으로는 최고니까요. 제가 사실 재주가 별로 없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나마 성실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남들이 대학 가서 진로를 고민하고 스펙 쌓을 시간에 전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이 돼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싶었죠. 제 계획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로 바쁜 친구들 사이에서 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된 해에 자랑스러운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공무원만 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시작부터 삐거덕댔습니다. 하필이면 전혀 연고지도 없는 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평생 살아온 지역을 벗어나야 했거든요. 전 태어나 처음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했고요. 몸도 성치 않으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와 살아야 하는 것도 걱정이었고 어머니 없이 저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너무 막막하고 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없다고 또 식사 대충 때우고 일만 하면 안 돼? 밥 잘 챙겨 드시고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는 거야. 나랑 약속해. 알았지? 늙으면 원래 다 여기저기 아프고 하는 거야.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시청 가서 윗사람들한테 잘하고 예쁨 받으면서 일해. 엄마, 나 몰라? 나 엄마 닮아서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잖아. 어딜 가나 예쁨 받고 알아서 잘할 테니까 내 걱정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내가 주말마다 올게. 어머니 앞에선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직장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이란 직업 특성상 잘 참는 사람에게 모든 관심과 일이 쏠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공무원이라는 게 말이 좋아 철밥통이지 사실 버티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 시청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정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너무 피곤하고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출근하고 업무 파악을 하기도 전부터 제가 전담해서 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나 다름없는데도 아무도 일을 가르쳐 주질 않았습니다. 전 혼자 힘으로 일을 해내느라 매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멘탈이 털린다는 게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종효 씨는 원래 눈치가 없는 스타일인가 봐. 시작은 이랬어요. 첫 출근하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 가장 막내였던 선임이 제게 다가와서 다짜고짜 따지듯 말했어요. 선임이 내가 8시에 출근하는데 종효 씨는 9시에 출근하더라? 네? 원래 출근 시간이 9시 아닌가요? 전 정말 선임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9시 출근이라 9시까지 출근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앞으로는 저더러 8시까지 출근을 하라네요. 저희 부서의 5급 계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종효 씨 오기 전까지는 내가 모닝 다방 담당이었거든? 이제는 종효 씨가 9급 막내니까 앞으로 종효 씨가 해. 전 선임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요. 모닝 다방이라니. 모닝커피도 아니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닝 다방이라는 게 우리 부서에서는 대대로 전해오는 암묵적인 관례 같은 거였나 봐요. 9급 공무원 중 막내가 항상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상사들의 책상과 회의실 청소를 해놓고 직원들 취향에 대로 커피를 준비하는 일이었죠. 그런 게 있을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와, 종혜 씨 눈치만 없는 게 아니라 융통성도 없구나.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회사 업무만 딱딱 맞춰서 해? 아무리 그래도 시청 일 때문에도 아니고 상사분들의 심부름 때문에 1시간씩이나 일찍 출근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선임의 말대로 제가 정말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걸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씩이나 일찍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임은 제 말이 거슬렸는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가리지 못하면서요. 종효 씨가 아직 시청이 어떤 데인지 몰라서 착각하나 본데 우리가 같은 9급이긴 해도 엄연히 달라. 종효 씨는 고졸이잖아. 난 4년제 나왔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와중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똑같이 공무원 시험 봐서 같은 9급 공무원이면 똑같지. 거기다 대고 뭘 또 고졸 대졸 나누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그래봐야 몇 개월 차이도 안 나는 선임 주제에 선배 대접을 어지간히 받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점점 더 도가 지나치게 굴더라고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데 그 9급 선임이 다가오더니 쪽지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처음 보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부서 계장님 댁 주소라고 하더라고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시키실 일이 있다고 하셨다면서 내일 오전에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가보라네요. 제가 뭔가 물을 새도 없이 선임은 가버렸습니다. 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마음 편히 쉬질 못했어요. 아무리 직장 상사라도 그렇지 주말까지 시킬 일이 뭐길래 집 주소까지 알려줬나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더러 왜 아직도 오질 않냐고 하시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계장님은 토요일 오전 댁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전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계장님이 낮은 한숨을 뱉으시더니 잔말 말고 지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전 계장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긴장했습니다. 평소 시청에서 본 모습과는 달라 보였거든요. 전 곧바로 택시를 타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계장님은 인상을 구기시더니 왜 이렇게 늦었냐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본인의 차 키를 제게 획 집어 던졌습니다. 저보고 운전을 하라는 얘기 같아서 전 운전면허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제게 던졌던 차 키를 획 뺏어버리더라고요. 종효 씨는 고졸이라더니 학교 졸업하고 놀면서 운전면허도 안 따고 지금까지 뭐 했어? 아휴,
배운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울 줄 알아야지. 쓸모가 없네, 쓸모가 없어. 전 주말 아침부터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기분이 상했습니다. 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부르신 거냐고 물었죠. 우리 큰딸이 오늘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있어서 운전 좀 해달라고 불렀더니 운전도 못하는 사람 괜히 기다렸네. 나 콩쿠르 갔다 올 때까지 우리 둘째 좀 봐줘. 남편이 출장 중이라 애 봐줄 사람이 없거든. 계장님, 제가 계장님네 애를 왜 봐요? 급한 일이 있으신 거면 가족들에게 부탁을 하시거나 시터를 고용하셨어야죠. 무턱대고 본인 할 얘기만 하고 나가려는 계장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도대체 저더러 왜 본인의 아이를 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와, 어이없네. 종효 씨 평생 구급으로 있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종효 씨 업무 평가 좋게 못 줘. 나 좀 늦을 거니까 애 굶기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여. 갔다 와서 내가 다 확인할 거니까. 세상에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제게 일어났어요. 이런 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 싶더라고요. 상사라고 업무 평가를 인질로 삼아서 사적인 일에 직원들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구급 선임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일을 저에게 다 떠넘긴 거였죠. 전 어쩔 수 없이 그날 하루 종일 계장님네 둘째를 돌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5살짜리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보육원에 가서 봉사하는 일과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자꾸만 울컥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 이후에도 계장님은 개인적인 일에 자꾸만 저를 부르셨습니다. 계장님 댁 집안 행사는 물론이고 시댁 김장의 아이들 픽업까지 별의별 일을 다 부르셨죠. 명분은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거다. 종효 씨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힘든 척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말을 돌려 계속 사적인 일을 시키는 거였죠. 계장님, 정말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게 도움을 청하는 거라면 들어드릴 수 있지만 제 업무 평가를 빌미로 자꾸만 사적인 일을 시키시면 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고민 끝에 계장님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종효 사무관은 일에 욕심이 없나 봐. 고졸의 구급이라 불쌍해서 내가 기회 주는 거 아니야. 나랑 가깝게라도 지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평생 말단 구급으로 살 거야? 계장님 고정하세요. 종효 사무관이 나이가 어려서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말리는 시누이도 얄미운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구급 계장이나 구급 선임이나 다 너무 짜증나고 재수없었어요. 전 사회생활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또 깨달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구급은 저와 그 선배가 유일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두 다 경력도 오래되셨고 직급도 7급 이상이었어요. 그런 환경이었으니 구급 선임은 항상 저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하면서 당연히 저보다 자기가 먼저 진급할 거라 기대하는 것 같았죠. 계장님께서 그 구급 선임은 유난히 예뻐하긴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만한 게 구급 선임은 신기할 정도로 여우짓을 잘했어요. 비위도 잘 맞추고요. 계장님이 머리만 조금 자르고 와도 어떻게 알고는 너무 잘 어울리네, 계장님 때문에 자기도 단발병에 걸리겠네 등등 입 바른 소리를 쉬지 않고 잘했죠. 거기다 계장님이 해야 할 일까지 본인이 굳이 도맡아 하겠다고 나서서는 결국은 제게 시켰다는 겁니다. 커피를 타는 잔심부름이나 굳은 일이야 제가 막내니까 억울해도 꾹 참았다고 하지만 5급 계장님이 하시는 일까지 제게 시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죠. 선임 사무관님께서 시키는 일이라 제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제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계장님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제 말에 구급 선임의 표정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종효 씨, 말이 좀 이상하다. 꼭 우리가 종효 씨한테 다 시킨 것처럼 말하네? 사실 제 일이 아닌 건 맞잖아요. 안 그래도 제 업무만으로도 벅찬데 매번 감당하기 힘든 일까지 맡기시잖아요. 내내 속으로 꾹 참아오던 게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일을 떠넘긴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일도 아닌 일을 밤새 야근까지 하면서 해내야 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더 이상했던 건 제가 한 일을 마치 자신들이 한 일처럼 위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전 지난 몇 년 동안 바보처럼 참고만 있었어요. 쭉 8시에 출근을 하면서 말이죠. 그 잘난 모닝 다방인지 뭔지도 열심히 했고 재수없는 선임이라도 같이 일하는 직장 상사니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참다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선임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와, 종효 씨 일부러 직원들 있는 앞에서 이러는 거야? 우리가 종효 씨한테 일 몰아주고 괴롭힌다고 소문내서 나 제대로 쪽팔리게 하려고? 전 절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일을 키운 건 구급 선임이었어요. 구급 선임이야말로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멋대로 와자내서 주변에 있던 직원들에게 일러 바치듯 얘기를 했어요.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터질 듯 빨개졌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전 저희 부서 내에 아니 어쩌면 시청 전체에서 개념 없는 구급 공무원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제가 처음 시청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괴롭힌 건 본인이면서 오히려 제가 같은 구급인데 선배 대접 받고 싶어 한다고 사람들에게 험담하고 다닌 것처럼 말을 꾸며냈더라고요. 전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이니 소문이야 금방 잦아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구급 선임이 계장님 라인에다가 워낙 시청 내에서 친한 사람도 많다 보니까 예뻐하는 상사들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제가 걔잖아.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선임더러 같은 구급이라고 막 무시하면서 말대꾸했다는 애. 암튼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 전 별의 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대로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가는 이 시청 안에서 싸가지 없는 구급으로 제대로 낙인 찍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청이 지방시청이다 보니까 사실상 부서 이동이나 근무지 이동이 잦지 않았어요. 몇 년째 저를 괴롭히는 상사들과 매번 같은 일을 가지고 실랑 일을 하려니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의 위계 질서도 중요하고 같은 직급이나 부서 안에서도 정치를 잘 해야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줄타기죠. 저 같은 하급 말단 공무원은 줄 한 번 잘못하면 평생 고달프게 되는 거였어요. 전 매일 밥도 혼자 먹고 회식에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구급 선임에게 찾아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헛소문을 내고 다니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이 좁은 시청 바닥에서 말단이 참아야죠. 전 억울하고 속상했지만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던 어머니 얼굴을요. 제가 아직 사회생활을 잘 모르고 미숙해서 선배에게 실수한 게 있으면 너무 죄송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100번 참고 인내하며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앞으로의 제 공무원 생활을 위해서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런데 선임은 제 사과에도 팔짱을 끼며 저를 아래로 대충 깔아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웃더군요. 그러게 구급의 고졸 출신이면 네 주제를 알아야지. 어디서 감히 선임한테 말대꾸를 해? 앞으로 조심해. 또 내 앞에서 거슬리게 굴었다가는 그때는 아예 이 시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구급 공무원의 망신이랍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대학도 안 나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전 그런 소리를 듣고도 멍청하게 바보처럼 서 있었어요. 주먹을 꼭 쥐고 참았습니다. 더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혼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직장 동료들과 밥도 같이 먹고 당당하게 회식에도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한 번 준 적도 없고 남들이 답답하다고 할 정도로 착하게만 살았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전 그날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시청 안에서 끝까지 버티겠다고요. 그 재수없는 선임들보다 오래오래 말이죠.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급이었습니다. 저도 공무원이 된 지 5년이 넘었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제 다짐은 다행히도 금방 이룰 수 있었어요. 전 9급 선임보다 먼저 7급으로 승진했습니다. 9급 선임이 계장님에게 저보다 예쁨이야 많이 받았지만 근무 연수로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데다가 업무 평가나 업무 추진 능력에서 제가 월등히 높다 보니까 사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선임 앞에서 티를 내봐야 좋은 소리 들을 리 없으니까요. 아무리 여우짓을 잘하고 정치질을 잘해봐야 사실 일 잘하는 걸 따라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소문으로 인해 시청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인상이 썩 좋지 않았었는데 막상 제가 다른 9급 공무원에 비해 빠르게 승진을 하자 다들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하고 제가 진행한 일은 언제나 결과가 좋았다고요. 전 시청에 들어온 지 몇 년 만에 드디어 제 진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선임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보다 먼저 승진한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반면 전 승진을 한 덕분인지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요. 저를 볼 때마다 눈을 흘기고 다른 직원들과 제 뒤에서 속닥거려도 전처럼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 자존감이 한결 올라간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시청 일이 너무 힘들어서 연애할 생각도 못했는데 승진을 하고 나니까 연애도 알아서 술술 풀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봉사를 다니는 보육원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보러 가는 날이면 종종 함께 봉사를 갔었는데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남자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집안이 아주 빵빵해. 시아버지 될 집안이 다들 지역에서 한 자리씩 하는 유지들이라니까. 그렇게 좋은 조건 남자가 절 좋아할까요? 전 대학도 안 나오고 얼마 전까지 9급 공무원이었는데. 승진으로 인해 자존감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청 내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지난 일들이 내면의 상처로 남은 것 같았죠.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아니 내가 그런 거 다 따지는 속물들이면 소개하겠어? 내가 워낙 참한 아가씨고 공무원이라고만 했는데도 남자네 쪽에선 무조건 좋대. 소개를 주선한 원장님 말에 의하면 남자도 남자지만 집안이 정말 괜찮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인품도 너무 훌륭하다고요. 소개받을 남자의 집안에서도 보육원에 꽤 오래전부터 기부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홀어머니의 외동딸, 거기다 고졸인 저를 전혀 편견 없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게 제 잘못도 아니고 고졸인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안싸돈을 닮아서 며느리 될 애가 인상이 참 좋네요. 거기다가 시청에서도 일찌감치 인정받아서 승진도 제일 빨리 했다고요? 안싸돈께서 너무 기특하시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저 같은 딸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의젓했다고 그 흔한 사춘기 한번 없었다며 칭찬을 하셨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어쩜 여자 몸으로 혼자 딸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우리 다 한 가족이니까 뭐든 힘든 일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돕겠습니다. 전 항상 어머니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이런 복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시부모님까지 너무 좋으셨고요. 지금까지 고되고 힘들었던 제 인생도 이제야 빛을 보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 리 없었죠. 결혼을 앞두고 하필이면 또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9급 선임은 아무래도 전생의 악연이었나 봅니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죠.
글쎄 저와 같은 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친하질 않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는 줄도 모르다가 청첩장을 돌릴 때 알아버렸어요. 같은 날짜에 시간도 비슷한데 결혼식장 위치가 멀어서 시청 직원들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다들 제 앞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하필이면 이렇게 예식날을 정했냐고 수군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 사람들이야 크게 상관없었죠. 저보다야 다들 구급 선임이 아는 직원들이 많으니 제 결혼식에는 올 리 없었고요. 하지만 저희 부서 사람들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저와 더 가까워도 구급 선임이 워낙 성격이 요란하니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말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계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래 직원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에서 차라리 계장님이 정해주는 게 편하니까요. 계장님께서는 이제 와서 결혼식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인원을 나눠서 반반씩 가까운 쪽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게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서로 마음 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문제는 계장님께서 구급 선임이 아닌 제 결혼식에 오겠다고 한 게 화근이 됐죠. 계장님 댁이 제가 식을 올리는 식장과 더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구급 선임은 싫었나 봐요. 그때부터 자꾸만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대놓고 툴툴거리더라고요. 계장님이 한식을 좋아하셔서 일부러 갈비탕 나오는 곳으로 예약한 건데 계장님 안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해요. 저희 부모님 계장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나도 못 가서 너무 아쉽지. 하지만 직원들끼리 정한 일인데 계장이 내가 마음대로 해서 되겠어? 축의금 많이 보내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꼴을 보는데 눈꼴이 시려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 결혼식에 안 오셔도 되니까 그냥 구급 선임 결혼식에 가시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 내에 계장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계장님이 이혼했는데 시청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아닌 척 연기하고 다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이 직접 계장님 집에 갔다가 알게 된 사실이라고요. 전 소문을 듣고도 당연히 모르는 척 했죠. 계장님의 개인적인 일이니까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좁다면 좁은 시청 내에서 소문이라는 건 언제나 흔하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괜한 똥물이 제게 튀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결혼식은 사적인 일인데 내가 멋대로 누구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할 권한이 없는 건데 내가 괜히 나섰네. 우리 그냥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직원 결혼식에 가기로 하자고. 계장님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지혜씨 결혼식장으로 갈게. 그리고 종효 사무관은 서운해하지 마. 종효씨 결혼식은 나 말고도 갈 사람 많을 테니까. 계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 결혼식장에는 못 오겠다고 하셨어요. 전 아무리 그래도 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걸 왜 굳이 저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나 했습니다. 이건 분명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하던 저를 따로 부르신 계장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쏘아붙이셨어요. 김종효, 네가 감히 날 엿먹여? 내가 몇 번 집에 불러서 개인적인 일 좀 시켰다고 앙심을 품고 감히 이딴 식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전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몰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아무리 아래 직원이라도 함부로 말하면서 몰아붙이지 마시라고도 했어요. 그러자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전 아예 처음 듣는 소리였거든요. 전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계장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계장님이 이혼한 거 정말 몰랐어요. 계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순진한 얼굴로 얌전한 척 굴더니만 이게 아주 보통이 아니네. 우리 집이 드나드는 게 너밖에 없는데 그럼 누가 소문을 내? 계장님은 구급 선임이 아닌 당연히 제가 소문을 냈다고 생각했죠. 전 아니라고 절대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계장님은 그 일 때문에 제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한 거였어요.
이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꾸민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안 봐도 당연히 그 재수탱이 구급 선임이었죠. 저와 같은 날 결혼식인데 계장님이 제 결혼식장에 오는 게 싫어서 이런 짓까지 벌인 게 분명했습니다. 정말 유치해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괜한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해서 따져 물었어요. 하지만 따져 물으면 뭐 하겠어요? 구급 선임은 작정하고 제 앞에서 아주 딱 잡아 떼는데요. 오히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먼저 계장님이 이혼했다는 말을 자기한테 했답니다. 본인도 제가 얘기해서 알게 됐다면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난 말만 들어도 너무 마음 아프던데 종효 사무관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저기 멋대로 떠벌리고 다닐 수가 있어? 계장님이 종효 사무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언제 했다고 생사람을 잡고 이래요? 어머?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딱 잡아떼는 것 좀 봐. 진짜 소름 돋는다. 됐어.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 어차피 종효 사무관이 7급이라 9급 지혜씨보다 시청 사람들이 알아서 많이 올 거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난 당연히 안 가도 되지.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면서 계장님은 다짜고짜 저더러 아무리 직급이 있는 직장 생활이라도 동료끼리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라면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속이 터질 것 같았죠. 9급 선임 이지혜 씨야말로 지금까지 저더러 고졸 9급 말단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는 제가 7급이라 자기를 무시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몰아가더군요. 아예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 연기까지 하면서요. 안 그래도 한 부서에서 둘이 같은 날 결혼한다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일까지 생겼으니 시청 안이 다 저희 얘기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럴만하죠. 진실이 뭐든 간에 사람들이 듣기엔 아주 재미있는 가십이니까요. 소문은 일파만파 퍼져 전 승진 좀 빨리 했다고 나이 많은 선배를 9급이라고 무시하는 개념 없는 애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그 일은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이 좁은 지역에서 소문이라는 건 쉽게 잊히질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청을 그만두면 이제와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졸에 그 흔한 운전면허 한 장 없는데 말이죠. 사실 시청 안에서 이상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당연히 서러웠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제 결혼식에 시청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명색이 공무원인데 제 직장 동료들이 아무도 오지 않으면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제가 시청 일로 힘들어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데 뭘 걱정해. 그 선임이랑 계장이라는 사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우리 더는 참지 말고 아버지한테 얘기해보자. 자기도 알지? 우리 아버지 지역에서 유지나 다름없어. 아버지 말 한마디면 그런 사람들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 전 남편에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전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매일 시청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온전히 혼자 감수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위해 뭐든지 해줄 것처럼 말을 해주니까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에게도 제 편이 생긴 것 같아서요. 남편에게 시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결혼도 전에 직장 생활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못난 며느리로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번 일도 꿋꿋이 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저희 부서 사람 중 누구도 제 결혼식에 오질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이죠. 시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다른 부서 직원들 몇 분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계장님 성격을 아는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라고 하기도 하셨고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려고는 했지만 자꾸만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눈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과는 다신 상종하지 않기로요.
제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였거든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 때문에 제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에겐 든든한 가족이 더 많이 생겼으니까요. 괜히 풀 죽어 기 죽어 있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할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구급 선임이든 계장님이든 누구보다 일 잘하고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1년에 한 번 시청에서 준비하는 지역 내에 가장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장님 주최로 진행하는 행사다 보니까 시청 내의 공무원이라면 모두가 다 긴장하는 날이었죠. 저희 부서에서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아 준비하느라 전 한 달 내내 야근하며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다행히 행사는 잘 마무리됐죠. 전 행사가 끝나고 회식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이 계신 테이블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행사에 참여하시고 저를 위해 큰 도움을 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행사 지원을 해주신 것도 모자라 주변에 아는 지인들까지 소개해 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전 시아버지의 존재로도 너무 든든했어요. 한참 회식 자리가 무르익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시장님과 보좌관님이 저희 부서가 있는 테이블에 직접 오셔서 저희 부서 덕분에 행사를 너무 잘 치렀다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김종효 사무관이 아주 고생이 많았다죠? 우리 보좌관들 말이 김종효 사무관이 매일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야근했다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시청에서 너무 부려먹는다고 남편이 내 욕 좀 했겠어요. 시장님의 칭찬과 농담에 전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맡아보는 행사라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둘러댔죠. 시장님이 자리로 돌아가시고 난 뒤 저희 부서 테이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팀원들이 슬슬 계장님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전 여기 있다간 아무래도 또 괜한 소리를 들을 것 같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척 밖으로 나와버렸죠. 그런데 역시나 이런 좋은 기회를 그냥 넘어갈 리 없는 구급 선임이 슬쩍 계장님을 끌고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종효 사무관은 나이가 들어도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계장님이 버젓이 계신데 시장님 앞에서 혼자 행사 준비 다 한 것처럼 굴어야겠어? 누가 보면 우리가 종효 씨한테 일 다 넘기고 아무것도 안 한 줄 알겠네. 굳이 화장실을 가려던 저를 끌고 식당 옆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니만 안 해도 될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제가 언제 혼자 다 한 것처럼 말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엄연히 따지자면 행사 준비 한창일 때도 다들 저만 빼고 칼퇴근하신 건 맞잖아요. 시청 안도 아니고 어차피 회식 자리이니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대던 5급 계장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아주 날이 바짝 선 눈으로요. 어머머, 계장님, 얘 말하는 것 좀 봐요. 그거야 팀원들 각자 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뭐 일부러 그랬어? 어차피 행사도 다 끝났고 시장님께 칭찬도 받았으니 저도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꼴에 잘났다고 뻔뻔하게 구는 꼴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선배님들 일부러 저 괴롭히려고 그러신 거 맞잖아요. 다들 집안일 있다고 일찍 가셔놓고 저만 빼고 회식한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퇴근하고 가다가 근처 노래방으로 다 같이 들어가시는 거 다 봤거든요. 그랬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일일이 속상하지도 않아요. 단지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가끔 억울할 땐 있었습니다. 아니, 김종효 사무관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사무관님만 빼놓고 그랬다고. 와, 완전 생사람 잡네.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반말을 찍찍해대며 소리치던 선임은 주변을 의식하더니 괜히 존댓말을 해댔어요. 가소롭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속상해서 남편이랑 통화까지 했는데 제가 기억 못하겠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선배님들 직장 내 따돌림으로 신고까지 하라고 했다고요. 전 이때다 싶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죠. 저희 부서 사람들의 만행을 다 알리고 싶어서요.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빨개진 얼굴로 담배만 연신 피워대던 계장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어요. 그것도 한 대도 아닌 여러 번을 갈겼습니다. 제 뺨이 새빨갛게 부어올랐죠. 순간 옆에 있던 구급 사원님도 놀랐는지 계장님을 말릴 정도였어요. 계장님이 왜 이러세요? 시청 사람들 다 많은데 그만하세요. 이 손 안 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따돌림이니 뭐니 하는 그딴 개소리를 하고 있어. 네가 앞에서는 얌전한 척 굴더니만 내 뒤에서는 신고 하네 마네 하면서 내 인생 조질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술에 취해선지 아니면 너무 흥분해선지 계장님은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50 다 된 분이 힘이 얼마나 센지 저를 밀치는 힘에 저는 그만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들고 있던 가방까지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쳤죠. 내가 김종효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초장이 잡으라고 했어 안 했어. 멍청한 것들이 무식한 고졸년 하나 어쩌지 못해서 결국 사람을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들어? 지금까지 얌전한 척 뒤로 호박씨를 깐 건 제가 아니라 계장님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고고한 척 하더니만 결국 본색을 드러내신 거죠. 계장님도 워낙 욕심이 많고 승진에 목말라 있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시장님께 제가 칭찬을 받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괴롭힘이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하니까 도저히 흥분을 참지 못하신 거죠. 최근 들어 공무원뿐이 아니라 직장 내에서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상사들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손찌검까지 하다니 이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오던 시아버지께서 하필이면 이 거지 같은 광경을 보고 마셨어요. 붉게 부어오른 제 얼굴을 보시고 이상함을 감지한 시아버지는 곧바로 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제 가방을 보시고는 인상을 구겼어요. 이게 다 뭐야? 우리 며느리 얼굴이 왜 이래? 잠시 뒤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계장님의 뺨을 3개 쏘아 붙이셨거든요. 손을 부들부들 떠시면서요. 하필이면 시아버지께서 제 가방에서 떨어진 서류들을 보고 말았거든요. 무슨 서류냐고요? 제가 틈틈이 적어놓은 신고서예요. 남편과 나눴다는 얘기가 농담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같은 부서 선임들에게 불편한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겪은 일들을 일기처럼 상세히 적어뒀거든요. 고소한다거나 시청 감사과에 신고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제가 참기 힘든 순간이 오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적어둔 거였습니다. 사적 노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 따돌림 등으로 시작되는 글들이 빼곡하게 적힌 신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시아버지는 결국 참지 못하시고 계장님의 뺨을 날리신 거죠. 시청 계장이나 됐다는 사람이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어디 감히 내 며느리 뺨을 날려? 당신 지금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바로 직장 내 따돌림이고 괴롭힘이야. 당신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다신 시청에 발 못 붙이도록 해주겠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더니 시아버지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이깟 종이 한 장이 무슨 증거가 된다고 나를 시청에서 쫓아내요?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이미 본색이 드러나서인지 계장님은 아주 뻔뻔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도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전 계장님이든 선임이든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곧바로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그리고는 무작정 시장님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제 얘기에 놀라 한 걸음에 식당 밖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시장님한테 일러 바쳤냐고요. 저희 시아버지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네들 지금 내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동생... 시장님, 지금 누구한테 동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긴 누구야? 여기 김종희 사무관 시아버지가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의 친형님이셨어요. 다들 저를 미워하고 무시해서 제 결혼식에 오질 않았으니 알 턱이 없었죠. 그 순간 저희 시아버지는 시장님께 다가가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둔 신고서 종이까지 시장님께 보여드렸고요. 순식간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습니다. 보좌관들은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지금 당장 시청 공무원들 다 집합시켜. 이번 일은 내 명예를 걸고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이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들 옷 벗을 각오들 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회식 자리에 있던 공무원들과 집에 돌아간 공무원들까지 다시 다 소환돼서 시청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시청 내의 불합리한 업무짓이나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아주 사소한 따돌림, 괴롭힘 관련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시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와 저희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청 내의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받고 진술에 참여를 했어요. 전 몇 년 동안 제가 당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날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계장님과 구급 선임은 징계를 받았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시장님께 그 정도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잘라버리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사건이 있고 얼마 뒤 계장과 구급 선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종효 씨, 우리 집 와봤으니까 알잖아. 나 사실 남편이랑 헤어지고 혼자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공무원이라고 해봐야 월급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말 아둥바둥 사는데 이대로 나 공무원 잘리면 애들이랑 나랑 거리에 나앉아야 돼. 그렇게 자식 걱정하고 잘리는 게 무서운 분이셨으면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면 안 되는 거죠. 종효 씨,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응? 종효 사무관, 아니 사무관님, 내가 구급 주제의 사무관님한테 너무했죠. 나도 계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저지른 만행 반성하면서 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요. 계장님과 구급 선임은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당연히 진심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잘 알아요. 제게 저지른 만행들도 당연히 용서가 안 되고요. 하지만 혼자 힘으로 자식들 키운다는 소리는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진 제가 너무 잘 아니까요. 얼마 뒤 계장님과 선임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다신 볼 일이 없었어요. 제가 받은 상처야 당연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건 제가 챙기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저도 가족들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청도 아주 잘 다니고 있어요. 제가 시장님과 가족이라는 사실이 삽시간에 소문이 나버렸으니 시청 생활이 전보다 아주 수월해졌거든요. 지금까지 저의 긴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